안녕하세요. 말하는 클레어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느새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서 벌써 전 사실 MBA를 졸업을 하고 지금 SF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유튜브 들어가 봤더니 참 옛날 영상 보니까 이거 계속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분들은 이메일 주셔서 이 다음 영상들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셔서, 저도 2022년 새해가 돼서 시간이 좀 생긴 만큼 거기에서 좀 더 이어서 얘기를 전달을 해봐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최대한 여러 개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예정이고, 편집이 없더라도 최대한 많은 얘기들을 조금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해보려고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MBA 지원하는 데 있어서 GMAT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GMAT이나 그 외의 부분들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냥 그 과정에서 생각나는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GMAT도 이제 굉장히 긴 역사가 있지만, 초반에 그 쳤던 시험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막 긴장도 하고 뭔가 부담감이 커서 그런지 오히려 시험을 더 못 치는, 점수가 좀 더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네 번째 시험을 쳤을 때 점수가 첫 번째 시험보다도 내려가서, 그때 제가 정신적인 타격이 커서 사실 중간에 토플로 잠깐 옮겨가서 시험을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와 같은 경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중간에 또 토플로 잠깐 가셨다가 GMAT으로 오셔도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GMAT 점수는 다시 좀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토플을 준비할 때는 GMAT을 공부하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인들의 특성이 그렇듯이 뭔가 이제 예비 시험을 쳐보니까 리딩이나 리스닝 이런 부분은 거의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스피킹이랑 라이팅이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가 해커스 학원에서 단과로 들으면서 조금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걸 딱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점수가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었다기보다는 이것조차도 좀 당일의 운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에 어떤 시험장 같은 것도 그 해커스 사이트에서 어떤 시험장이 좀 더 조용하다, 어떤 시험장에서는 요즘 공사를 한다더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새로 지어지고 좀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가려고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처음 쳤을 때는 다른 분들이 이제 먼저 스피킹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들어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제가 제 문제에 집중을 못하고 좀 더 방해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할 때는 그냥 그걸 아예 신경 쓰지 말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좀 더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GMAT이랑 토플 점수를 따게 되었고, 특히 GMAT은 마지막에 시험 칠 때는 제가 마지막 시험을 거의 보고 싶지도 않은 정도로 정신적인 타격이 좀 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당시 남자친구 현 남편이 한 번만, 그래도 이제 5번 칠 수 있는데 4번만 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당일에 긴장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차라리 당일 아침에 조금 긴장을 풀 수 있는 활동을 하고 그 당일 컨디션에만 신경을 써서 공부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봐라, 이렇게 응원을 해줬고, 그래서 사실 제가 당일에 아침에 그 화이트 와인을 한 잔을 마시고 갔어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실제로 정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덕분에 좀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제가 시험을 봐서 시험을 너무 빨리 맞춰서 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딱 마지막 엔터를 쳤는데 점수가 굉장히 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레주메나 이런 거 써야 되는데, 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쓸 때 신경 쓰려고 했던 부분들을 블로그에다가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다들 아는 얘기지만 그 star 포맷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제가 옛날에 했던 그 일들을 수치화를 해서 많이 쓰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포맷에도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딱 보기에 뭔가 줄이 너무 막 다르다든지 최대한 안 그렇도록 단어도 너무 똑같은 거 쓰지 않고 계속 다른 단어들을 써가면서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썼고, MBA 들어갈 때랑 또 취업할 때랑의 그 레주메는 결국은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MBA 들어가면은
또 다시 그 선배들이나 많이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MBA 들어갈 때는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세이는 제가 사실 전략을 완전히 잘 잡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제일 가고 싶은 학교부터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라운드에서는 다 그 서부 쪽에 있는 학교들을 쓰고, 왜냐면 제가 어차피 테크 쪽으로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서부 쪽에 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1라운드에 서부에 있는 학교를 쓰고 2라운드에 동부에 있는 학교들을 썼고, 1라운드에 이제 서부에 있는 학교들을 쓸 때도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곳부터 순서대로 작성을 시작했는데 그게 조금 잘못했던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돌이켜보면 들어요. 왜냐면은 에세이도 사실 쓰다 보면 비슷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원서도 쓰다 보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 썼던 지원서에는 제가 사실 실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원서 안에 뭐 사실 오타도 진짜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에세이도 처음 쓰는 학교에 정말 제가 버전을 한 32개인가? 정말 많이 썼는데 오히려 뭐 그렇게까지 많이 쓴다고 해서 에세이가 엄청 좋아지냐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합격한 곳들은 제가 정말 하루 만에 쓴, 사실 그 스턴도 하루 만에 정말 그냥 썼던, 거의 첨삭도 많이 안 했던 곳이었는데 오히려 그만큼 그게 더 술술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막 너무 많이 깊이 고민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나고 보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뷰 질문도 제가 받았던 것들은 다 제 블로그에 적어놨는데, 인터뷰는 학교에 따라서 뭐 진짜 NYU처럼 아예 뉴욕으로 와라,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저희 때는 뉴욕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오게끔 해서 인터뷰를 보는 것도 있고, 한국 안에서 한국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인터뷰 온라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있는 알럼나이가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양한 경우를 다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경우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없고, 특히 인펄슨으로 볼 때 아무래도 좀 더 긴장감이 느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막 제대로 된 정장도 없고 해서 정장을 당일날 사서 입고 갔는데 너무 불편한 걸 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좀 자신감 있게 못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히려 평소에 좀 편하게 그 자주 입던 옷을 입고 가서 그냥 최대한 자신감 있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임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터뷰 질문들은 사실 거의 뭐 준비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MBA 오냐? 왜 우리 학교냐? 그 다음에 너 커리어 숏텀, 뭐 롱텀 골 얘기하라고 하는 거, 아니면 뭐 너가 준비하는 그 골대로 안 되면 플랜 B가 뭐야? 뭐 이런 것들, 거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런 것들 위주로 잘 준비하시면은 얘기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링글을 정말 많이 이용을 했고, 그래서 링글에서 사실 간단하게 예전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그 예상 질문대로 준비를 해서 링글에서 일부러 제가 뭐 한 명의 튜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랜덤한 튜터를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날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도 제가 얘기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교정을 받는 목표도 당연히 초반에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은 그냥 제가 그걸 자연스럽게 잘 얘기하는데 더 목표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대본을 사실 전 준비를 했고 예상 질문에 대해서 그걸 능숙하게 말하는 연습을 했지만 그때 좀 주의를 했어야 됐던 게, 제가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너무 술술하는데 제가 준비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못하니까 그 간극이 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답변도 오히려 조금 더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게 링글 튜터들한테도 저한테 그냥 아무 질문이나 좀 몇 개 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거의 하루에 뭐 2-3개씩, 끝에 가서는 하루에 2-3번씩 링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많이 인터뷰에 대한 실력을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터뷰 때 재밌었던 거는 인터뷰에서 저는 아니고 제 남편한테 너 정말 우리랑 핏이 잘 맞는 것 같다, 나 강력하게 추천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결국 합격이 안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뭐 이 전체의 최종 과정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결국은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실제로 제가 인터뷰 때 막 다른 학교 이름 얘기했는데 거기 합격 받기도 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면들을 다 같이 보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인터뷰 팁이라고 해야 되나? 인터뷰 때 신경 썼던 거는 그냥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을 하니까 좀 이렇게 딱딱하게 그냥 막 경직된 자세로 말하게 되고 하는데, 사실 인터뷰라는 게 뭐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사람의 인상을 보는 것도 크다고 생각해서 뒤에 가서는 영상으로 제 모습을 찍으면서 좀 긍정적인 인상으로 내가 보이나?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제가 사실 거의 다 과정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이전 경험들이 다 창업이었다 보니까 추천서는 보통은 자기 상사에게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상사가 없었잖아요. 제가 파운더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투자 받았던 투자자분이나 그 엑셀러레이팅을 받았던 엑셀러레이터 중에 이제 한 분, 매니저님한테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서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참 중요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MBA 인터뷰를 볼 때 한국에 계시는 알룸나이 분이랑 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MBA를 마치고 1년 만에 한국으로 오셔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저한테 MBA 왜 가냐, 자기는 미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목표였지만 H1B 비자가 사실은 완전 로또거든요. 그래서 운으로 그게 안 돼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사실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 크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미국에 일단 MBA로 유학을 오게 되면 보통 F1 비자로, 학생 비자로 오게 되죠. F1 비자가 끝나고 나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OPT라는 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F1 신분이지만 이제 OPT라는 어떤 허가 같은 걸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기간 동안 원래는 그 H1B라는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해요. 1년에 한 번씩밖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 그때 이제 정해진 풀 안에서 로또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완전 운으로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H1B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거는 거의 뭐 5대5, 50대 50으로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 있다고 하는데, 만약 OPT 기간이 1년밖에 없다면 H1B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한 번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조기 졸업을 하거나 더 일찍 오퍼를 받거나 하면은 2번 정도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한 번에 그걸로 운으로 결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굉장히 위험이 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H1B가 만약에 떨어지면 회사에 따라서 그럼 너 잠깐 다른 나라로 가서 그동안에 뭐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줄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OPT만 가능한 MBA들이 있고, 또 STEM OPT라고 해서 그 STEM 계열, 상공 계열로 인정을 받아서 2년을 더 연장해주는, OPT를 2년을 더 연장해주는, 그래서 총 3년의 기간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할 때만 해도 NYU 일반 MBA 같은 경우에는 OPT 기간이 1년밖에 안 남고, 그 다음에 NYU도 테크 MBA라는 1년짜리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는 STEM OPT로 인정을 받아서 총 3년이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정말 비자 문제를 깊이 고민을 했다면 사실 테크 MBA를 가는 게 맞았을 텐데, 그때는 제가 그런 거에 막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뭐 웬만하면 또 되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MBA를 지원을 했던 건데, 오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 정말로 이제 H1B가 안 돼서 돌아가시거나 막 하여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나 운이 좋게도 제가 있는 기간 동안 NYU 스턴도 일반 과정조차도 이제 STEM OPT로 인정을 받게 되어서 다행히, 정말 저는 다행히도 그 연장이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지금 H1B를 이미 한번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이런 프로그램 지원을 고민하실 때 그 스템 OPT가 되냐 안 되냐도 정말 많이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제 일반 MBA 프로그램들도 이제 조금 너도 나도 스템 OPT 가 되려고 막 신청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예전보다는 더 많은 일반 MBA 프로그램들이 그 스템 OPT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원하실 때 혹은 나중에 합격 후에 갈 학교를 결정하실 때도 정말 그거를 깊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리 또 학교가 좋더라도 나중에 뭐 비자가 안 돼서 못 남으면 너무 아무 소용이 좀 없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크게 고려해야 될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1라운드에 지원했던 서부의 학교들 중에서 2곳 정도 합격을 했었고, 2라운드에 지원했던 학교들 중에서 이 NYU 스턴의 합격을 정말 감사하게도 전액장학금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이 웨이트리스트가 있었지만 거기는 결과적으로 안 됐고요. 그리고 제 사실 남편도 같이 지원을 했었는데 정말 또 감사하게도 같은 NYU 스턴에서 둘 다 전액장학금으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크게 고민할 요소가 없이 스턴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최종 결정을 해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MBA에서 생활이 어땠는지나 인턴십 리크루팅 과정, 인턴십 과정, 취업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최대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